정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영준 씨랑 첫날 밤엔 뭐 했어요? 그 나이에 정말 아무 일도 없었다고는 못 믿겠는데? 송년회 테이블 건너편에서 영미가 와인잔을 들며 장난기 가득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주변의 회원들이 키득거리며 제 대답을 기다렸어요. 전 그저 살짝 웃음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영준 씨가 방 안에서 그걸 꺼냈을 때는 정말 너무 놀래서 그만. 순간 테이블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눈이 접시만큼 커졌지만 저는 이미 2달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제 삶의 두 번째 막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열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정숙입니다. 80까지 혼자 살 각오로 단단히 마음먹었던 63세의 저에게 찾아온 예상치 못한 인연과 감동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배신과 상처로 얼룩진 결혼 생활 끝에 더 이상 사랑은 없을 거라 확신했어요. 하지만 인생은 우리가 포기했을 때 가장 놀라운 선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여러분들도 사랑에 대한 용기를 얻으실 거예요. 제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후 1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30에 결혼해 30년을 함께한 남자와 헤어진 후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초반에는 견딜 수 없는 상실감에 시달렸어요. 침대 옆 빈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고 식탁에 마주 앉을 사람이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옥죄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한다고 하잖아요. 그럴듯하게 들릴 뿐, 실은 우리가 그 상처에 익숙해질 뿐이죠. 저도 그렇게 혼자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텔레비전은 제 유일한 친구가 되었고, 침묵은 가장 편안한 동반자였습니다. 자식들은 명절에나 얼굴을 비추는 손님이 되었고요. 이제 더 이상 바랄 것도 기대할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무사히 남은 생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 유일한 목표였죠. 정숙 씨, 이러다 우리 뼈만 남겠어. 내일부터 동네 산악회 나와요. 거절 안 받아. 양말을 정리하던 어느 화요일 오후, 갑작스러운 초인종 소리와 함께 찾아온 이웃 진영미 씨의 한마디가 제 일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등산, 그것도 산악회, 40대 이후로 운동이라곤 마트 장보기가 전부였던 제게는 터무니없는 제안이었죠. 영미 씨, 내가 무슨 산을 오른다고.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뭔 소리예요? 우리 산악회 평균 나이가 70세야. 정숙 씨가 제일 어린 축에 속한다고. 손사래를 치는 저를 거실 소파로 끌고 가앉히더니 영미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친절해 보이는 노신사들과 활기찬 할머니들이 산 정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그들 모두 저보다 나이가 더 많아 보였습니다. 한 번만 나와봐요. 싫으면 안 나오면 되잖아. 내일 아침 8시 복지관 앞에서 기다릴게. 영미는 제 대답도 듣지 않고 현관문을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처음엔 정말 가지 않으려 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 텔레비전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가 유독 공허하게 들렸고 저는 결국 등산화를 꺼내 먼지를 털어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로운 회원이 오셨습니다. 박정숙 씨예요. 모두 반갑게 맞아주세요. 복지관 앞에 모인 15명 정도의 회원들 앞에서 영미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갑자기 모든 시선이 저에게 쏠리자 어색함에 손가락만 꼼지락거렸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원들 중 한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시라 긴장되실 텐데 제가 뒤에서 페이스 맞춰드릴게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단정한 모습의 노신사가 진심
어린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게 제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여는 첫 만남이었습니다. 당시엔 전혀 몰랐지만 이 우연한 만남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첫 산행날 회원들과 함께 걷는 동안 자연스레 이영준 씨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곱게 빗어 넘긴 백발과 단정한 정장 차림이 인상적이었던 그는 산악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회원이었어요. 69세의 전직 은행 지점장으로 5년 전 아내와 사별한 후 산악회에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에게 다정하게 대하는 그의 모습이 눈에 띄었지만 특히 여성 회원들에게 보이는 세심함은 더욱 두드러졌죠. 영준 씨는 정말 신사예요. 지난번엔 제가 무릎이 아프다고 했더니 다음 날 약국에서 파스를 사다 줬다니까요. 영미의 말에 다른 회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분은 생일에 카드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분은 산행 중 힘들어할 때 물병을 건네주었다는 이야기도 있었죠. 모두가 그를 칭찬하는 동안 저는 미심쩍은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나요? 특히 저는 남편의 배신으로 너무 깊은 상처를 받았기에 그런 친절함 뒤에 숨겨진 의도가 있지 않을까 의심했어요. 식사 시간 모두가 도시락을 꺼내는데 영준 씨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숙 씨, 처음 오셨는데 도시락 준비하기 힘드셨을 거예요. 제가 항상 조금 더 많이 싸오거든요. 나눠 드릴까요? 그의 말에 절로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겉으로는 예의 바르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이 사람 뭐지? 라는 생각이 스쳤죠. 도시락은 넉넉히 싸왔다며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는 실망한 기색 없이 미소만 지으며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날 이후 몇 번의 산행 동안 영준 씨는 계속해서 저에게 친절을 베풀었습니다. 등산로에서 돌출된 바위를 알려주거나 쉬는 시간에 간식을 나눠주고 심지어 제 배낭이 무거워 보인다며 들어주겠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매번 그의 도움을 거절했습니다. 영준 씨, 저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배려 감사하지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제 냉담한 태도에도 그는 여전히 친절했어요. 그저 미소 지으며 알겠습니다. 하지만 필요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고 대답할 뿐이었죠. 이런 모습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친절한 남자라니 분명 뭔가 숨겨진 의도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한 번은 산악회 임원들과 다음 산행 코스를 의논하는 자리에서 영준 씨가 정숙 씨는 아직 초보니까 처음엔 완만한 코스가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불쑥 화가 났어요. 저는 혼자서도 잘할 수 있어요. 제 실력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주세요. 순간 모두가 저를 놀란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괜히 더 고개를 꼿꼿이 세웠습니다. 영준 씨는 당황한 기색도 없이 죄송합니다. 정숙 씨의 능력을 의심한 건 아니에요.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저에게 예전처럼 친절했지만 직접적인 도움을 제안하지는 않았어요. 산악회 회원들은 제가 영준 씨를 경계하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영미는 한 번은 정수가 영준 씨한테 왜 그래? 그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인데. 라며 물었지만 저는 그저 웃고 넘겼죠. 사실 저는 너무나 선명한 기억이 있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우기 전 그 남자도 갑자기 친절해졌었죠. 늦게 들어와도 웃으며 이해해주고 집안일도 돕고 선물도 자주 사다 줬어요. 모두 죄책감 때문이었다는 걸 나중에 알았지만요. 그래서 영준 씨의 과도한 친절함이 저에겐 경계의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 사람은 정말 순수하게 친절한 사람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눈빛이 때론 제 마음의 벽을 흔들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면
더 완고하게 마음의 문을 닫아 걸었죠. 다시는 상처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어느 날 산악회 단체 사진을 찍는데 영준 씨가 우연히 제 옆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사진사가 조금만 더 가까이요. 라고 외치자 그가 살짝 제게 몸을 기울였어요. 그 순간 느껴진 그의 체온과 향기에 가슴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리고 그 떨림이 저를 더욱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런, 설마 내가. 그 생각에 산행이 끝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습니다. 더 이상 위험한 감정에 빠지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다음 산행날, 저는 산악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영미의 연락에도 몸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며 피했죠. 하지만 정말 아팠던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다시는 누구에게도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 결심이 흔들리고 있었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산악회에 나가지 않았지만 집에 있는 시간이 오히려 더 괴로웠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들리는 적막한 공간에서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설거지를 하고 혼자 창밖을 바라보는 일상이 다시 저를 옥죄어 왔어요. 결국 다음 산행날 저는 다시 복지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산행 코스는 북한산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등산로였어요. 회원들 중 몇몇은 이미 다녀온 적이 있다고 했지만 저를 포함한 대부분은 처음 가보는 길이었습니다. 영미는 제가 다시 나타나자 반색했고 영준 씨는 멀리서 그저 가볍게 목례만 했을 뿐 지난주처럼 다가오지는 않았어요. 산행은 평화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초여름에 싱그러운 바람이 불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회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저는 일행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앞서가는 회원들의 모습이 보여 서두르다가 갈림길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접어들었어요. 처음에는 곧 합류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20분이 지나도 일행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휴대폰을 꺼내보니 신호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디선가 물소리가 들렸지만 제가 온 길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없었어요. 처음 걱정이 두려움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이제 어떡하지?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주변을 둘러보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돌려보니 영준 씨가 땀에 젖은 얼굴로 저를 향해 빠르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 괜찮으세요? 다들 걱정했어요. 갈림길에서 헤어진 후 보이지 않으셔서.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평소의 친절한 미소가 아닌 진짜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그가 정말로 저를 걱정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죄송해요. 앞사람을 따라가려다 길을 잘못 들었나 봐요. 영준 씨는 물병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산에서는 항상 자신의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을 쫓아가다가 오히려 위험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차가운 물이 생명수처럼 느껴졌어요. 영준 씨는 주변을 살피더니 길을 알려주었습니다. 저쪽으로 가면 주능선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럼 일행들을 다시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천천히 가도 괜찮아요. 제가 함께 있을 테니까요. 다시 걷기 시작했지만 발목이 삐끗했던 탓인지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절뚝거리는 저를 보고 영준 씨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많이 아프신가요? 제가 부축해 드릴게요. 보통 같았으면 단번에 거절했을 텐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마도 길을 잃은 공포와 안도감이 뒤섞여서였을까요? 영준 씨의 팔을 붙잡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그의 체온이 전해지는 순간 묘한 안정감이 느껴졌어요. 산길을 오르면서 영준 씨는 제게 산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떤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어떤 새가 지저귀는지, 심지어 계절마다 달라지는 산의 표정까지.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 걷다 보니 통증도 잊게 되었고, 어느새 일행들이 기다리는 곳에 도착했어요. 영준 씨, 정숙 씨, 다행이다. 걱정했잖아요. 영미가 달려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다른 회원들도 안도의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그제야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쳤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산길에 영준 씨는 계속해서 저를 배려해 주었어요. 고르지 않은 길에서는 손을 내밀어 도와주고 쉬어가야 할 때는 먼저 제안해 주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그의 친절함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영준 씨가 저를 찾아 헤맸을 때 그 진심 어린 표정, 부축해 주던 그 따뜻한 손길이 자꾸 떠올랐어요. 거울 속에 제 모습이 묘하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무언가가 깨어나는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직은 제 마음의 빗장을 완전히 열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작은 틈새로 빛이 스며들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빛이 가져온 따스함이 차갑게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조금씩 녹이고 있었습니다. 길을 잃었던 그날 이후 저희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정각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정숙 씨, 안녕하세요. 영준입니다. 어제 발목은 좀 어떠세요?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제 번호를 알았을까 싶었는데 산악회 회원 연락처 목록이 있었다고 했어요. 발목은 괜찮다고 별일 아니라고 대답했지만 그는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붓지는 않으신가요? 파스 붙이셨나요? 오늘은 병원에 가보시는 게 어떨까요? 영준 씨의 진심 어린 걱정에 묘하게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를 걱정해 준 것이 얼마만인지. 게다가 오랜만에 들어보는 남자의 목소리가 아침의 정막을 깨뜨리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8시면 어김없이 그의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에는 발목 상태를 묻더니 차츰 날씨 이야기, 아침 식사 이야기, 그날의 계획 같은 일상적인 대화로 이어졌어요. 저도 모르게 그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니 외출하실 때 우산 꼭 챙기세요. 어제 뉴스에서 오후부터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어요. 영준 씨의 말은 언제나 사소한 일상에 관한 것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 어린 관심이 느껴졌어요. 한 번은 감기 기운이 있다고 했더니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무도 없었고 문 앞에는 생강차, 티백과 레몬, 꿀이 든 바구니가 놓여 있었어요. 메모 한 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생강차에 레몬, 꿀을 넣어 드시면 감기에 좋습니다. 푹 쉬세요. 영준. 처음에는 이런 관심이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의 진심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영준 씨는 결코 제게 부담을 주는 말을 하지 않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작은 관심과 배려로 저의 일상을 따뜻하게 물들여갔죠. 어느 날 약국에 처방약을 타러 갔을 때였어요. 약봉지를 받아 집에 돌아와 열어보니 약 복용법 메모지 옆에 작은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습니다. 약은 식후 30분에 드세요. 건강이 최고의 재산입니다. 화이팅, 영준. 놀라서 약사에게 전화했더니 영준 씨가 미리 들러 제 이름으로 나갈 약 봉투에 메모를 넣어달라고 부탁했다고 했어요. 그 정성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런 섬세함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제가 약국에 갈 것이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중에 알고 보니 영미에게 물어봤다고 하더군요. 마트에서 장을 보던 날에도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채소 코너에서 상추를 고르고 있는데 누군가 제 카트에 무언가를 넣고 갔어요.
돌아보니 영준 씨가 환하게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요즘 제철 복숭아예요. 아침에 드시면 정말 맛있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다른 코너로 사라졌어요. 집에 돌아와 그 복숭아를 씻어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입 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에 가슴이 떨렸습니다. 마치 첫사랑의 설렘처럼요. 또 한 번은 비가 내리던 날 산악회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영준 씨가 우산을 건네주었어요. 제가 안 가져왔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고 물으니 저의 가방을 유심히 봤는데 우산이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의 관찰력과 배려심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이건 제 여분 우산이에요. 다음에 만날 때 주셔도 돼요. 서두르지 마시고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작은 친절과 배려가 쌓여갔습니다. 아침 전화, 사소한 메모, 작은 선물들. 어느새 저는 그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그의 사소한 배려에 설레기 시작했어요. 지나가다 우연히 마주치면 심장이 빠르게 뛰고 그와의 대화를 떠올리며 미소 짓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거울 앞에서 머리를 매만지고 옷차림을 신경 쓰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산책을 나갈 때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보이고 싶어 화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거실 소파에 앉아 그의 전화를 기다리다가 문득 깨달았어요. 이런,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마치 16 소녀처럼 설레는 이 감정이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오랫동안 잊고 있던 생기가 제 안에서 되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사랑인지 아닌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분명한 건 영준 씨가 제 일상에 가져다 준 작은 행복들이 저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황혼의 동행이라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듣는 것이었어요. 30년 넘게 이어온 습관이었죠. 이 프로그램은 노년층의 사연과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으로 혼자 아침을 준비하는 저에게 마치 오랜 친구 같은 존재였습니다. 매일 아침 진행자 김병철 씨의 차분한 목소리를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날도 평소처럼 라디오를 틀고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칼로 오이를 썰며 진행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오늘은 특별한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늦은 봄의 설렘이라는 제목으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60대 후반의 한 남성 청취자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무심코 듣고 있던 저는 사연의 내용에 점점 귀를 기울이게 되었어요. 은퇴 후 우연히 산악회에서 만난 여성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처음엔 그저 비슷한 상황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 다른 회원들과 달리 유독 저를 경계하는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모든 남자를 믿지 않겠다는 단단한 결심이 그녀의 눈빛에 담겨 있었죠. 손에 쥐고 있던 칼이 딱 멈췄습니다. 이건 저와 영준 씨의 이야기 같았어요. 경계하는 눈빛이라니 제가 처음 그를 대했던 태도 그대로였습니다. 어느 날 산행 중 그녀가 길을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마음이 급했는지 모릅니다. 그녀를 찾아 헤매는 동안 만약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어떡하나 내 마음을 전하지도 못한 채 그녀를 잃는다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가 길을 잃었던 그날 영준 씨의 얼굴에 역력했던 그 걱정과 안도감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그 표정이 단순한 친절함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요. 매일 아침 그녀에게 전화하는 것이 제 하루의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며 제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는 걸 느낍니다. 사소한 선물과 메모로 제 마음을 전하고 있지만 아직 용기가 나지 않아 직접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 남아 제 마음을 고백합니다. 그녀가 듣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이건 분명 영준 씨가 보낸 사연이었어요. 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가 매일 걸어주던 전화, 사소한 선물들, 그 모든 것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서울 강북구에서 보내주신 익명의 청취자님 사연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찾아온 설렘을 소중히 간직하시되 언젠가 용기 내어 직접 그 마음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강북구 영준 씨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제게 향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손을 가져다 대니 뺨이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다음 산악회 모임을 생각하니 어떻게 그를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내가 이 사연을 들었다는 걸 알려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수십 번 생각이 오갔습니다. 그리고 문득 제 얼굴에 번진 미소를 발견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설마 나 같은 나이에 혼잣말을 하며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가슴 속 설렘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조금씩 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유난히 아름답게 들렸어요. 그날 하루 종일 집안일을 하면서도 영준 씨의 사연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도 빨래를 개다가도 그의 목소리, 그의 웃음, 그의 배려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나도 그에게 특별한 감정이 생겼다는 것을요. 저녁에는 오랜만에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을 보며 얼굴의 주름을 손가락으로 만져봤어요. 나이 들매 흔적들이 역력했지만 묘하게 제 눈빛은 젊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래전 사랑에 빠졌던 그때처럼 반짝이고 있었어요. 사랑이라.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63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설렘이라니 인생은 참 예측할 수 없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꿈속에서도 영준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디오에서 사연을 들은 다음 날 영준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같은 아침 인사였지만 이제는 그 목소리가 다르게 들렸어요. 한마디 한마디에 숨겨진 의미를 찾게 되었고 그의 관심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의 대화는 묘하게 떨리는 마음으로 가득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에 동네 공원에서 잠깐 만나 뵐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저도 모르게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 내내 생각했던 그의 마음, 그리고 제 마음을 확인할 시간이 온 것 같았어요. 망설임 끝에 만남을 승낙했습니다. 그날 오후 옷장 앞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옷을 고르는 설렘과 떨림을 느꼈습니다. 결국 연보라색 블라우스와 회색 바지를 선택했어요. 오랜만에 화장도 조금 더 신경 썼고 보관함 깊숙한 곳에서 향수도 꺼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5분 일찍 도착한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멀리서 영준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손에는 작은 도시락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풀과 꽃내음이 가득한 봄바람 속에서 그의 모습이 유난히 젊어 보였어요. 기다리셨어요? 제가 집에서 간단히 준비했어요. 괜찮으시다면 함께 드시겠어요? 영준 씨는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김밥, 오이 부추 무침, 멸치볶음. 정성스럽게 준비한 흔적이 역력했어요. 제가 놀란 표정으로 쳐다보자 그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은퇴하고 요리를 배웠어요. 혼자 살다 보니 필요하더라고요. 솜씨가 없어서 맛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도시락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산악회 이야기, 날씨 이야기 같은 가벼운 주제였어요. 하지만 점차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사별 후 느꼈던 외로움과 절망에 대해 말했고,
저는 배신당한 결혼 생활과 그 후의 상처에 대해 조금씩 이야기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할 때 영준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는 순간 가슴이 떨렸어요. 정숙 씨, 혹시 어제 라디오 들으셨나요? 그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과 부끄러움, 그리고 기대감이 교차했어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순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나이에 어울리지 않게 수줍게 웃었어요. 마치 첫사랑을 고백하는 16소년 소녀처럼. 그날의 만남은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오랜 시간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게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만남 이후 며칠간 영준 씨와 더 가까워진 우리는 매일 전화하고 함께 산책하며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근처 카페에서 약속이 있어 서둘러 가던 중이었어요. 멀리서 영준 씨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부르려다 그 옆에 여성을 발견했어요.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죠. 그녀는 영준 씨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두 사람은 무언가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걷고 있었어요. 영준 씨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정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마치 옛날 남편이 다른 여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본 그날처럼요. 다리에 힘이 빠졌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또 속았구나. 라는 생각만 맴돌았어요. 그 자리에서 돌아서 집으로 왔습니다. 겨우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닫는 순간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다시는 믿지 않겠다고, 다시는 상처받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제가 또 다시 같은 실수를 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영준 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읽지 않았고 산악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걱정하는 마음에 집 앞까지 찾아왔지만 인터폰을 무시했어요. 영미를 통해 제 상태를 물어볼 때도 아프다는 핑계만 전했죠. 가슴 한 구석에서는 혹시 오해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분명히 본 장면이 너무 선명했어요. 그리고 한 번 상처받은 마음은 다시 단단하게 닫혀버렸습니다. 영준 씨와 연락을 끊은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매일 아침 전화벨 소리에 가슴이 떨리던 일상이 사라진 자리에는 다시 고요한 정막만 남았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지만 자꾸만 공원 벤치에서 나눴던 대화와 그의 따뜻한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움을 억누르려 애썼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날도 평소와 같이 시장을 가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최근에는 마트보다 시장을 자주 찾게 됐어요. 복지관 근처의 마트는 영준 씨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죠. 그렇게 조심스레 집에서 먼 재래시장을 찾았는데 운명이란 피할 수 없는 것인지 결국 마주치고 말았습니다. 물을 고르고 있을 때였어요.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 씨,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영준 씨였습니다. 그의 얼굴은 지난 보름 사이 한층 야위어 보였고 눈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저는 고개를 돌리고 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단 5분만이라도요. 그의 간절한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시장 한쪽 작은 찻집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테이블 위에 놓인 두 잔의 차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지만 공기는 한없이 무거웠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침묵만 이어졌어요. 그날 본 여자분은 제 딸입니다.
미국에서 10년 만에 한국에 잠시 들렀어요. 그 말에 저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준 씨의 눈빛은 진심이 가득했어요. 혜진이는 제가 재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장난치면서 팔짱을 끼더군요. 오해를 살 수 있는 행동이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영준 씨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연갈색 가죽으로 만든 다이어리였습니다. 표지에는 우리의 이야기라고 정성스레 새겨져 있었어요. 지난 몇 달간 정숙 씨와 함께한 순간들을 여기에 적어왔습니다. 처음 만난 날부터 시작해서 다이어리를 펼쳐보니 첫 페이지에는 2024년 4월 12일 봄이 시작된 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산악회 단체 사진에서 제 모습만 동그라미 쳐져 있었어요. 그 아래 영준 씨의 단정한 글씨로 뭔가 다른 느낌이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분을 알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페이지를 넘기자 저의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꽃, 즐겨 마시는 차, 산행 중 했던 농담들까지. 심지어 제가 우연히 말했던 어린 시절 살던 동네에 있던 빵집이 그립다는 말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언젠가 그 빵집을 함께 찾아가자라는 메모도 있었어요. 다이어리 중간에는 저희의 공원 데이트 날짜와 함께 그날 나눈 대화, 그리고 제 손을 잡았을 때의 떨림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우리가 연락이 끊긴 날 이후의 기록들. 매일같이 복지관을 찾았던 일, 제 집 앞에서 밤새 기다렸던 일, 그리고 딸에게 정숙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일까지. 딸아이가 자기 때문에 오해가 생겼다면서 많이 미안해했어요.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정숙 씨를 직접 만나 설명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단단히 닫아두었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큰 오해를 했던 건지, 그리고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밀어냈던 건지 깨달았어요.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아서. 영준 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얼어붙었던 제 마음을 완전히 녹여버렸어요. 제 진심이 이제야 전해졌나요? 이 다이어리에는 아직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정숙 씨와 함께 채워나가고 싶어요. 따뜻한 봄볕이 찻집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그 빛 속에서 영준 씨의 얼굴이 더없이 환하게 빛났어요.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향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영준 씨가 건네준 다이어리는 마치 보물 상자처럼 매일 밤 제 곁에 있었어요. 잠들기 전 한 페이지씩 꼼꼼히 읽으며 그가 저를 바라보았던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의 눈을 통해 비친 저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다이어리에는 제가 미처 기억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산행 중 들꽃에 감탄했던 날, 영준 씨는 몰래 그 꽃의 이름을 찾아 적어두었더군요. 제가 무심코 이 풀꽃 예쁘네요. 라고 말했던 것이 매화꽃 땡강나무라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그는 심지어 다음 산행 때 그 꽃이 잘 보이는 코스를 추천하기 위해 미리 답사까지 다녀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무릎이 아파 잠시 쉬어갔던 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저의 뒷모습을 멀리서 스케치해 두었더군요. 서툴지만 정성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림 아래에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뒷모습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목 뒤로 올라오는 뜨거운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복지관 노래교실에서 제가 청춘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날, 그는 제 목소리가 맑고 청아하다고 써 두었더군요. 심지어 그 후로 매일 밤 잠들기 전 유튜브에서 그 노래를 들었다는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런 작은 순간들, 저조차 잊고 있던 기억들이 그의 마음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가장 놀라웠던 것은
제 생일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날짜를 기억했다가 작은 선물을 준비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결국 건네지 못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 건네지 못한 선물이란 제가 우연히 마트에서 예쁘다고 말했던 퍼플 컬러의 손수건이었어요. 직접 구매해서 집에 보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어리에는 제 진심이 담겨 있어요. 제가 정숙 씨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지 모두 적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함께 커피를 마시며 영준 씨가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했어요. 다이어리 속 기록들을 읽으면 읽을수록 저는 이 사람이 얼마나 따뜻하고 진실된 마음을 가졌는지 깨달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찾아왔던, 그러나 한 번도 만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준 씨, 이렇게 제 모든 것을 소중히 여겨준 사람은 처음이에요. 하지만 사실 많이 무서워요. 이 나이에 또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있어요.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영준 씨는 다정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저도 두렵습니다. 하지만 정숙 씨와 함께라면 그 두려움조차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함께 다시 시작해보면 어떨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다이어리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적히지 않은 빈 페이지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맨 뒷장에 영준 씨의 글씨체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빈 페이지들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채워나갈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정숙 씨,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갈 용기가 있으신가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나이가 들어 다시 시작하는 사랑, 그것도 결혼이라니 주변에서는 미쳤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어요. 인생은 언제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다이어리를 가슴에 안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밝게 빛나는 별들처럼 영준 씨는 제 인생의 어두운 시간을 밝히는 빛이 되어 주었어요. 이 다이어리 속에 담긴 그의 진심, 그리고 앞으로 함께 채워갈 우리의 이야기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심했어요. 63세의 나이에 다시 한번 사랑을 믿고 새로운 시작을 하기로. 영준 씨의 청혼에 네, 함께해요. 라고 답하기로 말이죠. 영준 씨에게 마음을 열고 재혼을 결심하게 된 후 가장 큰 산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일이었어요. 아들 준호는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딸 은지는 부산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바쁜 일상 속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 것이 전부였죠. 제가 다시 사랑을 시작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염려되었어요. 용기를 내어 주말에 아이들을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준비한 음식을 놓고 둘러앉았는데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는 시간,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야, 은지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사실은 최근에 만나는 사람이 생겼어.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호가 먼저 반응했어요. 엄마, 무슨 소리예요? 이 나이에 무슨 만남이에요? 혹시 돈 때문에 접근하는 사람 아니에요?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지도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을 이었어요. 엄마,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기꾼도 많다던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아이들의 걱정을 이해했습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 누군가를 만난다는 것은 자식들에게 낯설고 불안한 일일 테니까요. 하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어요. 오랫동안 혼자 살며 단단히 다져온 독립성을 지키면서도 영준 씨와 함께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영준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은퇴한 은행원이고 아내와 사별한 후 혼자 지내고 있어.
엄마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릴 나이는 아니잖니. 그날 이후 아이들은 영준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은지는 복지관에 직접 찾아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준 씨에 대해 물어봤다고 했고요. 그들의 과잉 보호가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자식들의 사랑이라 생각하며 이해했습니다. 한 달 후 영준 씨를 정식으로 가족들에게 소개하는 자리를 마련했어요. 강남의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네 사람이 마주 앉았을 때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영준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정말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정숙 씨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두 분 모두 훌륭하게 성장하셨네요. 처음에는 어색한 대화만 오갔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분위기가 조금씩 누그러졌습니다. 영준 씨의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 그리고 진심 어린 말투가 아이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영준 씨가 자신의 과거, 가족, 그리고 저와의 관계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좋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저는 정숙 씨의 행복만을 바랍니다. 물론 제가 갑자기 등장한 것에 두 분이 걱정되는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하지만 제 진심을 믿어주셨으면 합니다. 영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풀어졌어요. 준호는 여전히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지만 은지는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은지가 살짝 제게 속삭였어요. 엄마, 괜찮은 것 같아요. 하지만 결혼은 좀 더 생각해보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첫 만남은 예상보다 긍정적으로 끝났습니다. 그 후로도 몇 차례 더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영준 씨는 차츰 자식들의 신뢰를 얻어갔어요. 준호는 영준 씨의 금융 지식을 묻기 시작했고, 은지는 가끔 영준 씨와 통화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구청 민원실의 의자에 나란히 앉아 혼인신고서를 작성하는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된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용한 신고로 시작된 우리의 결혼 생활. 아이들은 여전히 완전한 지지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주기 시작했어요. 혼인신고를 마치고 나오는 길, 영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단단한 약속이 느껴졌어요. 63세, 그리고 69세. 늦은 나이에 시작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혼인신고를 마치고 일주일 후, 우리는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했습니다. 강북구의 조용한 아파트. 이곳에서 우리의 새 인생이 시작될 거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었어요. 두 사람의 물건을 합치는 과정은 생각보다 즐거웠습니다. 영준 씨의 책들과 제 화분들이 어우러지며 우리만의 공간이 만들어져 갔어요. 이삿짐을 정리하고 첫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준 씨는 의외로 요리 솜씨가 좋았어요. 은퇴 후 혼자 살면서 배운 요리라며 된장찌개를 끓였죠. 저는 반찬을 몇 가지 준비했고요. 테이블에 앉아 마주보며 식사하는 그 순간이 믿기지 않게 행복했습니다. 우리 집에서의 첫 식사 어떠세요? 영준 씨의 눈빛은 따스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낯설면서도 편안하게 들렸어요. 함께 설거지를 하고 거실에 앉아 TV를 보는 일상이 이제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저도 모를 긴장감이 올라왔어요. 바로 오늘이 우리의 첫날 밤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죠. 샤워를 마치고 화장대 앞에 앉았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에는 주름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63세의 여인이 첫날 밤을 앞두고 있다니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론 가슴이 뛰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보랏빛 실크 파자마를 입고 머리를 빗었어요. 방문을 열고 침실로 들어서는데
영준 씨가 침대 위에 앉아 무언가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자 우리 눈이 마주쳤어요. 따스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번졌습니다. 정숙 씨, 잠시 앉아보세요. 보여드릴 게 있어요. 조심스레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수줍은 마음에 손끝이 떨렸어요. 영준 씨는 침대 옆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푸른빛 가죽으로 쌓인 다이어리였어요. 표지에는 금색 글씨로 우리의 두 번째 인생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쓸 새로운 다이어리예요. 제가 만든 첫 번째 다이어리는 과거에 관한 것이었지만 이건 우리의 미래에 관한 것입니다. 다이어리를 열자 첫 페이지에는 오늘 날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 아래에는 작은 메모가 덧붙여져 있었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장은 항상 마지막에 써진다. 영준.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영준 씨는 당황한 듯 제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에요? 말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으니까요. 오랜 세월 혼자 살면서 누군가와 나눌 수 있는 미래가 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 다이어리에 기록될 만큼 소중하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울렸어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겨우 말을 꺼낼 수 있었습니다. 영준 씨는 다정한 손길로 제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길에서 전해지는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어요. 이제부터 매일 하나씩 우리가 함께 경험한 소소한 행복들을 적어나가요. 수십 년 후 이 다이어리가 우리 삶의 보물이 될 거예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침대 옆 스탠드 조명이 우리를 부드럽게 비추는 가운데 영준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어요.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느낌이었어요. 첫 키스는 예상과 달리 수줍고 서툴렀습니다. 마치 처음 사랑을 알게 된 청춘처럼 우리는 서로를 조심스럽게 탐색했어요. 나이가 무색하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준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경험, 두려움, 희망, 그리고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일들. 단지 몸이 아닌 마음으로 하나가 되는 밤이었어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옆에 있는 그의 모습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나이 들미란 때로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그날 밤 우리는 가장 아름다운 방식으로 깨달았습니다. 재혼 후 2달이 지나고 산악회 모임이 복지관에서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회원들은 모두 축하해 주었어요. 영준 씨를 알던 회원들은 그가 마음에 품었던 제 이야기를 오래전부터 들어왔다며 웃었습니다. 결국 그의 진심이 통했다며 박수를 쳐주는 모습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날 산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회원들은 저희에게 작은 축하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동네 식당의 조용한 룸에서 열린 소박한 모임이었어요. 모두가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한 회원이 제게 물었어요. 정숙 씨, 솔직히 말해봐요.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 사랑이 어때요? 후회는 없어요? 테이블이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어요. 특히 산악회에서 혼자 생활하시는 분들의 눈빛에서 진심 어린 궁금증이 느껴졌습니다. 잠시 생각에 잠기다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이 나이에 다시 설레고 떨리고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가능할까 싶었거든요. 회원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귀 기울였습니다. 저는 영준 씨를 바라보았어요. 그는 다정한 미소로 저를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을. 오히려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의미 있는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을요.
제 말에 몇몇 회원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마도 그들 역시 비슷한 감정을 품고 있었나 봐요. 혼자 생활하면서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고 싶은 마음, 하지만 주저했던 그 마음을 모두가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젊었을 때의 사랑은 열정과 욕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다릅니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하면 더 의미 있게 함께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손을 빌려주었던 회원 김 여사가 눈물을 훔치며 물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의 습관이나 고집 같은 것 힘들지 않나요? 난 그게 가장 걱정돼요. 제 시선이 다시 영준 씨에게 향했습니다. 그도 저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어요. 물론 편하지만은 않아요. 하지만 이 나이에 만난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완벽하지 않은 서로를 이해하고 보완해주는 거예요. 영준 씨는 커피를 너무 진하게 내려 마셔서 처음엔 적응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의 진한 커피 한 잔이 제 하루의 활력이 되었답니다. 회원들 사이에 웃음이 퍼졌습니다. 그것은 공감의 웃음이었어요.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우리는 항상 아직 젊다고 생각하면서도 동시에 이제 늙었다고 체념하는 모순 속에 살아가요. 하지만 진실은 그 중간 어딘가에 있어요. 우리는 아직 사랑하고 꿈꾸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젊습니다. 그 말에 식당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듯 했습니다. 그때 산악회에서 혼자 사시는 박 회장님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정숙 씨,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과거의 상처나 주변의 시선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인생의 황혼기는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아름다운 시작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모두 사랑받고 사랑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날 이후 산악회에서는 작은 변화들이 생겼어요. 홀로 계시던 회원들 사이에 묘한 눈빛이 오가기 시작했고 서로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영준 씨와 저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작은 용기를 주었나 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준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정숙 씨, 오늘 정말 멋진 이야기였어요. 당신이 있어 제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노년의 사랑이 주는 깊은 위로와 행복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고 노을이 물드는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앞으로서 내려갈 우리만의 다이어리에 오늘의 이야기도 한 페이지로 남게 될 것이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오늘로 영준 씨와 재혼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처음 만났던 그 산을 함께 오르기로 했어요. 예전에 비해 조금 느려진 걸음이지만 서로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으며 지난 1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산 정상에 올라 넓게 펼쳐진 도시를 바라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어요. 63살의 나이에 다시 찾아온 사랑, 그리고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옆에서 만날 수 있는 따뜻한 동반자.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영준 씨는 배낭에서 작은 케이크와 보온병에 담은 따뜻한 차를 꺼냈어요. 산 정상에서의 작은 축하 파티였습니다. 케이크에 촛불을 켜고 함께 불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소원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날들을 함께 할 수 있기를. 정숙 씨, 이 나이에 찾아온 사랑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앞으로도 함께 많은 추억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영준 씨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1년 전만 해도 혼자 적막한 아파트에서 텔레비전만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보냈던 제가 이제는 매일 새로운 기대와 함께 눈을 뜨고 있으니까요. 하산길에 우리는 다른 산악회 회원들, 대부분 60대 이상의 노인들을 만났어요. 그 중에는 혼자 오신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외로움과 쓸쓸함이 느껴졌어요.
문득 제가 영준 씨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휴식 시간,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왔어요. 70대 중반으로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혹시 재혼하신 분이세요? 얼마 전에 산악회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숙 씨가 맞으신가요? 놀라운 마음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는 주저하는 모습으로 옆에 앉았어요. 저도 혼자 산 지 15년이 넘었어요. 때로는 너무 외롭고, 하지만 이 나이에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두렵기도 하고, 어떻게 용기를 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용기를 냈는지, 그건 정확히 말하기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하지만 이 분과 같은 고민을 하는 많은 노인들이 있을 거라 생각하니 진심으로 대답하고 싶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나이가 들면 사랑이란 감정이 시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젊다는 걸요. 할머니의 눈빛이 조금씩 변하는 게 느껴졌어요. 제 말이 그분의 마음에 와닿은 것 같았습니다. 두려움보다 더 큰 건 후회예요.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일하는 생각을 하며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적어도 도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 후로 할머니와 저는 연락처를 교환했고 가끔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분뿐만 아니라 비슷한 상황에 여러분들이 저에게 조언을 구해 오셨어요. 저는 그분들에게 항상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 같은 노년기에는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답니다. 과거의 아픔이나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행복을 찾아 나서는 용기를 가지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준 씨와 손을 맞잡고 거리를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아닐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삶의 황혼기에 찾아온 뜻밖의 사랑과 행복에 관한 이야기요. 어쩌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혼자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 다시 사랑할 용기가 필요하신 분, 또는 단순히 인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 계신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더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과 망설임을 내려놓고 자신의 마음에 솔직해지세요.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새로운 사랑과 행복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봄이 다시 찾아오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 걸음이 여러분을 새로운 행복으로 이끌어 줄 거예요. 제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생각도 댓글로 나눠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을 테니까요. 우리 모두의 인생 후반전이 더 따뜻하고 아름다운 시간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사연